역사상 최장 셧다운이 오늘로 43일째를 맞은 가운데 연방 하원은 오늘 저녁 7시 예산안 표결에 들어갑니다. 하원에서도 가결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식 종료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많은 미국인이 누려왔던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 논란은 여전합니다. 보조금이 종료될 경우 보험료 급등과 같은 후폭풍이 예상되며 이는 내년 중간선거에서 여당인 공화당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북극에서나 볼 수 있던 오로라를 오늘 밤 뉴욕, 뉴저지 상공에서도 관측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관측 최적 시간은 언제인지 등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한인 이재들이 제기해온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 개선 논의가 오는 21일 국회에서 본격화됩니다. 국적 자동상실제를 둘러싼 논의가 실질적인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일부 주정부가 운전면허 정보를 이민세관 단속국에 무의식적으로 제공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뉴저지 한인회 제32대 회장 선거가 초반부터 갈등 양상을 보인 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는 2년 이상 한인회 이사로 봉사한 사람에게만 출마 자격을 주는 새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역사상 최장 기간으로 이어진 연방정부 셧다운이 오늘로 43일째를 맞은 가운데 연방하원은 오늘 저녁 임시 예산안 표결에 들어갑니다. 상원에서 이미 통과된 예산안이 하원에서도 가결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갖춰 셧다운 사태가 종료되고 연방정부 업무가 곧 정상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셧다운 사태 43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오늘 저녁 7시경 하원이 임시 예산안 최종 표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 상원에서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통과된 2026 회계연도 임시 예산안으로 보훈부, 농무부, 의회 운영 등 양당이 합의한 일부 기관에 연간 예산을 배정하고 나머지 기관에는 내년 1월 30일까지 임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셧다운 기간 일시 해고된 연방 공무원의 복귀를 보장하고 오바마 케어 보험료 세액공제 연장안에 대한 추후 표결도 포함됐습니다.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마비 사태를 끝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겠지만 오늘 반드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셧다운은 예산안 처리 불발로 지난 10월 1일 시작돼 43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필수 인력을 제외한 연방정부 업무가 중단되면서 공무원 급여 미지급, 저소득층 식량 지원 중단, 항공편 지연 및 결항 등 국민 불편이 크게 이어졌습니다. 상원에서는 일부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지며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됐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공화당이 하원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통과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하원을 통과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즉시 서명할 것으로 예상돼 43일 만인 오늘 저녁 미 역사상 최장 셧다운 사태 기록이 공식 종료될 전망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방정부의 최장 셧다운 사태가 임시 예산안 통과로 이달러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이로 인해 많은 미국인이 혜택을 누려온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보조금이 연말에 종료될 경우 건강보험료 급등 후 폭풍이 예상되며 이는 내년 중간선거에서 여당인 공화당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운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상원의 임시 예산안 통과로 종료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에는 최대 쟁점이었던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보조금 연장 조항이 빠졌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시장에 닥칠 잠재적 위기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조금이 연말에 종료되면 수백만 명이 보험료 인상을 경험하거나 무보험 상태로 전환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이번 협상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과의 예산 타결을 두고 우리가 큰 승리를 거뒀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보조금 미연장으로 인해 내년 보험료가 2배 이상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여당인 공화당이 전투에 이겼지만 전쟁에서 질 위험에 놓였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민층과 중산층이 이에 따른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가입자 약 2,400만 명 중 약 93%가 해당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이를 놓칠 경우 상당수가 보험료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보험료 인상에 그치지 않습니다. 보험료 폭등으로 무보험자가 급증하면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고용주 부담까지 확대되는 이른바 3중 충격이 가시화될 수 있습니다. 보험 없이 지내다 질병이 악화된 상태에서 메디케어에 진입하는 인구가 늘면 결국 정부 재정에도 부담이 쌓이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공화당이 지난 7월 통과시킨 메가 감세 법안 OBBB에는 저소득층 합법 이민자를 오바마케어 보조금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의회 예산국은 이 조치로 인해 내년에만 약 30만 명, 2034년까지는 100만 명 이상이 건강보험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셧다운 종료가 일단락됐지만 셧다운의 핵심 쟁점이었던 오바마케어 보조금 문제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어 향후 건강보험 시장과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북극에서나 볼 수 있던 오로라를 오늘 밤 뉴욕 및 뉴저지 상공에서도 관측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공우주국 나사와 국립해양대기청은 강력한 태양 폭풍이 지구로 접근하면서 오로라 관측 가능 지역이 평소보다 남쪽까지 확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밤하늘에 초록 보랏빛으로 빛나는 오로라가 오늘 밤 뉴욕 뉴저지 일대 하늘에서도 관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기상현상은 최근 태양에서 연달아 발생한 코로나 질량 방출과 태양 플레어 때문입니다. 나사는 화요일 관측된 폭발적 태양 플레어가 G4 등급의 강력한 폭풍으로 분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폭풍은 수요일 정오경 지구 대기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며 미 북부 전역은 물론 알라바마와 북부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에서도 오로라 관측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우주기상예보센터 역시 이번 주 오로라의 남쪽 경계선이 뉴욕주와 뉴저지 북부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뉴욕시의 강한 조명들로 인해 도심에서는 실제 관측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도시 불빛이 없는 어두운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뉴욕주 북부의 에디론덱 산맥, 캐츠킬, 해리먼 주립공원, 그리고 뉴저지 북서부 서섹스 카운티 등을 추천했습니다. 관측 최적 시간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로 맑은 하늘과 북쪽 수평선이 잘 보이는 장소가 좋습니다. 기상학자 덴제로는 화요일 밤에는 구름이 짙어 관측이 어려웠지만 오늘은 하늘이 비교적 맑아질 것으로 보여 오로라를 관측하기 훨씬 좋은 조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뉴저지 포인트 플레센트와 클린턴, 매너스관 인렛 등지에서는 시민들이 휴대전화로 오로라를 촬영해 SNS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현상이 태양의 활동 극대기 진입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약 11년마다 반복되는 태양 자기장 전환 주기에 따라 강력한 태양풍이 발생하고 이 입자들이 지구 대기와 부딪히며 오로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난해 10월에도 뉴욕 도심 하늘에 분홍빛과 보랏빛 오로라가 출현해 시민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는 태양 활동이 정점에 이르며 앞으로도 북미 전역에서 오로라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해외 한인 2세들이 제기해온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오는 21일 국회에서 국적 자동 상실제 도입 여부를 놓고 관련 부처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는데요. 한국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진 한인 2세들이 공직 지출이나 병역 등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이번 간담회가 실질적인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국회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오는 21일 오후 2시 재외동포, 법무부, 병무청, 국회 입법조사처 등이 참여한 국적법 기획 간담회가 열립니다. 주제는 국적 자동상실제도 쟁점과 해결 방안. 이번 간담회는 해외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한인 2세들이 한국의 국적법상 병역이나 공직 진출 등에서 제약을 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전종준 변호사는 국적 자동상실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날 일본 출생 한국계 한일 부부 자녀 사례도 소개됩니다. 전종준 변호사는 인도처럼 국적 자동상실제를 도입하면 한인 2세들이 날개를 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국적법은 해외 출생으로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일 경우 자동으로 복수 국적이 되지만 외국 국적을 선택했거나 특정 기한을 넘기면 한국 국적을 잃거나 병역 의무가 부과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자동 상실제 부활에 대해 단일 국적주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간담회에서는 또 여성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경우 해외 거주 상태로 인해 국적 선택 명령을 통지할 수 없는 사례가 위헌적 조항이라는 지적도 나올 예정입니다. 전 변호사는 2005년 개정법에서 선천적 복수 국적 남성의 국적 이탈 의무가 신설됐고 여성의 경우 통지조차 되지 않은 구조적 불합리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관련 정부 부처가 참석해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며 한국을 포함한 외국 제도의 비교 분석도 이뤄집니다. 정치권 인사들은 미주 한인 사회에서 오랫동안 제기되어온 과제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청사진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개정안 발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국회에서는 자동 상실제 도입을 담은 초안이 준비됐음에도 실제 입법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재외 한인 차세대들에게 적용되는 복수국적 제도가 족쇄가 아닌 기회가 되도록 이번 간담회에서 제도 개선에 실질적인 진전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일부 주정부가 운전면허 정보를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ICE에 무의식적으로 제공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데이터 관련해 허점이 지적되는 가운데 최근 캘리포니아에서는 신분을 밝히지 않은 ICE 요원이 민간인을 무력 제압하는 사건까지 잇따르며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40여 명의 의원들이 오늘 민주당 주지사들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ICE의 운전면허 데이터 접근 차단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한을 보낸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이민자 추방 정책 과정에서 주정부가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개인정보가 무단 수집되고 있다며 ICE의 접근을 막는 것이 공공안전과 개인정보 보호에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엔렛라는 전국 법집행 데이터 공유망입니다. 이 시스템은 주 지방 경찰뿐 아니라 연방기관도 접근할 수 있으며 ICE와 국토안보부 수사국은 지난해에만 약 90만 회의 조회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정부는 이 시스템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개인정보가 흘러나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의원들은 지적했습니다. 현재 뉴욕,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등 일부 주만 ICE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전국의 ICE 요원들은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단속을 집행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은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평상복 차림의 남성이 여성 운전자에게 총을 겨누며 자신을 ICE 요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상황을 진정시켰지만 이 남성은 여성이 작전 수행 중 자신을 따라다니며 촬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은 복면을 쓰고 나타나는 요원들이 진짜인지 사칭범인지 알 수 없다며 이민신분과 상관없이 마구잡이로 단속 대상이 되는 현실이 두렵다고 호소했습니다. 패서디나에서는 표식이 없는 차량에서 내린 남성이 주민을 제압해 체포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지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얼굴을 완전히 가린 채 폴리스라고 적힌 조끼만 입고 있었으며 신분증이나 영장 제시도 없이 곧바로 체포를 시도했습니다. 이에 FBI는 모든 이민 단속 요원들에게 단속 현장에서 반드시 본인의 신분을 밝힐 것과 주민들이 요청할 시 신분증을 제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당국은 복면을 한 요원의 체포 장면은 공권력의 신뢰를 훼손하고 범죄자들이 이를 모방해 악용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ICE 측은 단속 요원들에 대한 반발과 폭력 그리고 신상 공개 위협이 높은 상황이라 익명성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민 단속이 강화되면서 일부 요원이 절차를 무시한 채 무력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런 행태가 지역사회 신뢰와 공공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 한인회 제32대 회장 선거가 초반부터 갈등의 양승을 보였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이사회 인준을 받을 만큼 예정된 절차에 따라 선거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3차 회의를 갖고
주어진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선거 일정을 확정하는 등 선거 준비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는 2년 이상 한인회 이사로 봉사하는 사람에게만 출마 자격을 주는 새 규정이 적용됩니다. 한인회를 아는 리더를 세우겠다는 선관위의 의지가 적극 반영됐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저지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인 11일 세 번째 회의를 열고 혼선 속에서도 선거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7인 위원 구성이 마무리됐고 선거 공고일과 등록 마감일, 투표일까지 세부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결혼이 생기는 바람에 오늘 그분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동의 찬성으로 7인의 그 구성이 끝났습니다. 오늘로. 그리고 선거 일정에 대해서 오늘 이제 토의를 했고요. 19일을 접수 마감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접수가 마감이 되면은 하루 후보 검증 선관위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난 다음에 11월 25일 요거는 예정일입니다. 후보 토론회를 언론사들하고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투표일은 저희 정관상 늦어도 12월 10일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 7일로 결정을 했고 그날이 일요일이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해주십사 해서 이번 선거는 여러 사정으로 일정이 늦춰지면서 후보 등록과 검증 기간이 크게 줄었습니다. 선관위는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후보 자격 심사는 절대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정에 의해서 지금 그 공고부터가 일주일 이상 늦춰져서요. 그 후보 검증 기간이 짧아서 혹시나 부실한 검증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 후보가 돼서 회장이 된 거는 우리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관위는 최근 선거 공고 보류 논란 등 초반부터 이어진 혼선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미 이사회 인준을 받은 선관위가 절차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만큼 혼란보다는 선거를 정상화시키는 데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선거 때마다 그 많은 그 불협화음이 있고 불편함이 있지만 우리는 유저지 모든 한인들을 대표하는 단체인데 우리가 그런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발전을 위한 토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감정을 가지면 안 되고 화합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2년 이상 한인회 이사로 봉사한 사람만 출마 가능한 새 조항이 추가된 겁니다. 32대부터 처음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공탁급이 그동안에 조금 플렉시블하게 의정이 돼서 이번에는 회칙에 있는 3만 불로 정해졌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거는 저희가 2년 이상의 한인의 이사로 봉직한 사람만이 자격을 주는 게 이번에 처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재풀이 없잖냐 그런 의견을 낸 사람도 있는데 그동안에 31대까지 10년의 역사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2년을 봉직한 이사님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런 경험을 가지고 한인회가 운영이 돼야 선관위는 이번 조치가 조직을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준비된 리더를 세우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선관위는 남은 기간 선거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면서 한인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선거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는 12월 7일 열립니다. 32대 회장단은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합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단속 사태를 언급하며 해외 기술 인력은 미국 산업 발전에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배터리를 만드는 일은 복잡하고 위험하다며 평생 배터리를 만들어 온 한국인들이 조지아 공장에서 노하우를 전수하려 했지만 그들을 내쫓으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지난 9월 이민세관 단속국이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불법 체류자로 간주해 구금한 사건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공장을 짓는데 5년간 일한 적이 없는 실업자를 데려다 미사일을 만들 수는 없다며 숙련 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그는 물가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경제는 놀라울 만큼 좋다며 소고기와 커피는 다소 비싸지만 커피 관세를 일부 인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챗GPT를 개발한 오픈 AI가 헬스케어 분야 진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오픈 AI가 개인 건강 비서나 건강 데이터 관리 등 소비자용 건강 도구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10일 보도했습니다.
샘 울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는 지난 8월 GPT-5를 공개하면서 건강관리 분야에서도 이용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오픈 AI는 이미 의료 플랫폼 독시미티 공동 창업자 네이트 그로스와 인스타그램 전 부사장 애슐리 알렉산더를 영입하며 관련 조직을 강화했습니다. 그로스는 최근 디지털 헬스 박람회에서 GPT 주간 이용자 8억 명 중 상당수가 의료 관련 질문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오픈 AI가 의료 분야로 진출할 경우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빠른 확장이 예상되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규제 문제가 최대 변수라고 분석했습니다. 오픈 AI는 현재 의료진, 제약사들과 협력해 신약 개발과 의료기술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 식품 지원 제도인 푸드스탬프, 스냅의 집행 중단을 연장해달라고 연방 대법원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핵심 이유는 스냅 지원 체계가 의회의 셧다운 해제 합의안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행정부는 정부 운영 예산안이 완전히 통과가 되기 전에 스냅을 재개할 수 없다며 지난 10일 대법원에 항고했습니다. 앞서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이 스냅 지급 재개를 명령하자 행정부는 불복했고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 효력을 일시 정지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법원 결정 효력이 11일 만료되는 상황에서 예산 통과 전 스냅이 자동 집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스냅 예산을 내년 9월까지 유지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외손자 잭 슐로스버그가 뉴욕 연방 하원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CNN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32살의 슐로스버그는 민주당 제리 네들러 의원의 불출마로 공석이 된 뉴욕 제12선거구에 도전합니다. 케네디 전 대통령의 직계 손자 세대가 연방의회 선출직에 출마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슐로스버그는 출마 영상에서 지금 미국은 전환점에 서 있다며 생활비 위기, 교육, 보육 삭감, 정치 부패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CNN 인터뷰에서 자신을 새로운 세대를 대표하는 민주당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틱톡 등에서 17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그는 젊은 유권자와의 소통 능력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번 민주당 경선에는 주 하원의원 마이칼 에서와 구호단체 창립자 리암 엘킨트 등도 출마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이번 출마 선언은 케네디 가문이 연방 선출직에 도전하는 손자 세대의 첫 움직임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